한국 증시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하락에는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불편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폭락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되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팔아야만 하는 돈이 가격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목격한 숫자의 상당 부분은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공포와 강제 청산이 만든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그 강제 매도가 끝난 뒤에 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먼저 최근 급락의 성격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 기업의 성장성이 끝나서 주가가 무너졌다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렸으며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이 정말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왔고 중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레버리지 청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수가 하루 안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 시장에서는 대규모 낙폭과 함께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차례 발동됐습니다. 이 정도로 반복적인 발동이 나왔다는 것은 펀더멘털을 계산해서 파는 매도가 아니라 가격에 무감각한 매도가 상당히 존재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타당합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원래 자주 볼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발동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평소처럼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매도 시점을 고르는 자금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나오기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는 시장이 내려가면 자기 판단과 무관하게 포지션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손실 한도를 넘거나 증거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돈은 싸다 비싸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도는 다음 매도를 부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레버리지 포지션의 손실이 커지고 강제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가 추가 하락을 만들며 다시 다른 투자자의 강제 청산을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락의 크기와 기업 가치의 훼손 정도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가 설명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해소됐다는 표현을 세상의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 말의 실제 의미는 이미 알려진 악재가 시장을 추가로 무너뜨릴 힘이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를 보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가격에 집어넣는 곳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 실제 숫자가 나빠지기 몇 달 전에 주가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상 악화가 확인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반등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그 상황을 예상하고 팔아버린 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뉴스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그 뉴스가 가격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핵심 논점이 하나 나옵니다.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이 무너진 것과 지수가 급락한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가격은 크게 흔들렸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 같은 비율로 붕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분석에서도 7월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기업 이익 전망보다 시장이 기업에 부여하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내려간 것이 핵심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숫자로 풀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100원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이 여기에 8배를 지불하면 그 가치는 800원입니다. 그런데 공포가 커지면서 똑같이 100원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시장 참가자가 이제 5배까지만 지불하겠다고 하면 가격은 500원으로 내려갑니다. 회사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기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도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중국 반도체 기술의 추격도 여전히 남아있는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다만 그 위험들이 이미 몇 달 동안 반복해서 보도되고 논의되면서 새로운 충격으로서의 힘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위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의 경로도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크게 보면 기업 이익과 시장이 부여하는 배수의 곱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회복도 이익이 늘어나면서 가능하고 공포가 완화되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면서도 가능합니다. 강한 상승장은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나옵니다. 이익이 20% 늘고 주가 수익 비율 같은 평가 배수까지 올라가면 주가는 이익 증가율보다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익이 늘어도 투자자가 계속 낮은 가격만 지불한다면 지수는 생각만큼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반도체 실적이 좋은가 하나가 아니라 좋은 실적에 대해 시장이 다시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하는가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이 지불하는 배수가 정상 범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포 가격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시장을 빠르게 끌어올리지만 하락장에서는 폭락을 증폭시킵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강제로 팔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는 성격의 돈입니다. 이 돈이 한 차례 크게 청산되면 초기에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청산이 상당히 끝난 뒤에는 추가 강제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 외국인 수급, 산업 전망 같은 정상적인 요소들이 다시 가격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은 직관과 반대라서 오해받기 쉽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것 자체를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빠져나간 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 자금이 한국 자산을 구조적으로 포기하고 떠난 것과 버티지 못하는 레버리지 자금이 정리된 것은 시장에 남기는 결과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뒤의 경우라면 매도 압력의 원천 자체가 얇아집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매도자가 필요한데 겁먹을 사람이 대부분 이미 팔았고 레버리지 투자자가 청산됐으며 기관이 비중을 줄이고 외국인도 위험을 축소한 뒤라면 또 하나의 악재가 등장해도 새롭게 주식을 던질 사람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악재를 인정한 뒤에야 악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요소의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주가 반등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 고대역 폭 메모리 수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 외국인 수급, 그리고 그 이익에 시장이 부여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최근 관련 분석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강할 수 있고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골드만삭스 관련 분석에서도 2028년까지 메모리 수요가 공급보다 강할 가능성이 삼성전자 평가의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볼 때는 주가 그래프보다 수요와 공급의 실제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고대역폭 메모리 주문이 이어지는지, 범용 메모리 가격이 방향을 바꾸는지가 결국 이익 전망의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인이 쌓여야 시장은 같은 이익에 더 높은 값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판단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기업이 가장 많이 벌고 있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가장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100이고 이익이 20이면 배수는 5배로 매우 싸 보입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꺾여 이익이 5로 떨어지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배수는 20배가 됩니다. 현재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일수록 낮은 배수를 곧바로 저평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지금의 대수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이 지속 가능한지입니다. 시장을 보는 단위도 달라져야 합니다. 폭락 초기에는 상장 지수펀드 환매와 신용 청산,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의 위험 자산 축소가 겹치면서 좋은 기업까지 함께 팔립니다. 그러나 강제 청산이 끝난 뒤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 전망이 상향되는 회사, 외국인이 다시 사는 회사, 낙폭이 과도했던 회사부터 먼저 반등하며 종목 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폭락장은 지수의 싸움이지만 회복장은 종목 선별의 싸움이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최근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 소식으로 각각 14%대 급등을 기록하며 지수 대비 훨씬 큰 상승률을 보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수만 보면 별로 오르지 않은 날에도 시장 내부에서는 다음 상승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확산은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한국 시장이 안정될 때 처음에는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로 자금이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기관이나 대규모 자금은 한국 비중을 늘릴 때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부터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삼성전자에서 부품과 장비, 소재 기업으로,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급망 기업으로 매수세가 번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이 과정의 마지막 확인 지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사려면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이익 전망이 안정되고 원화 변동성이 줄어들며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순서는 레버리지 물량 소진, 실적 확인, 외국인 복귀, 밸류에이션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실제 확인 항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업 이익 전망이 다시 하향되기 시작하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만 떨어지고 이익 전망이 유지된다면 밸류에이션 축소일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와 이익 전망이 동시에 급락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메모리와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관건입니다. 셋째,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들이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레버리지 청산성 급락이 다시 반복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형주의 상승이 중소형 공급망 기업으로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가 수익 비율 같은 평가 배수가 실제로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6가지는 예측이 아니라 관찰의 항목이며 지수 목표치를 맞추려는 시도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과 지금부터 직선으로 오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폭락 이후에는 급반등과 재하락, 저점 확인, 횡보, 실적 확인을 거쳐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흔합니다. 바닥이 만들어지는 사건과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사건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재가 다시 나오더라도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뉴스가 나온 뒤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주 나쁜 소식에도 조금 밀렸다가 되돌아온다면 매도자가 소진됐다는 신호일 수 있고, 좋은 소식이 이어지는데도 오르지 않는다면 시장이 여전히 그 가격을 비싸게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조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락이 밸류에이션 조정이었다면 반등 논리는 강해지지만 앞으로 실제 실적이 급격히 무너진다면 지금 낮아진 가격이 다시 비싼 가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의 진짜 시험은 공포가 사라지는가가 아니라 공포가 사라진 뒤 실적이 그 가격을 정당화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첫 답은 지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기업의 다음 분기 이익 전망과 지금 시장이 그 이익에 매기는 값에서 먼저 나옵니다.